전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분쟁 영상에 찍힌 충격적인 장면 때문입니다. 폭탄은 아이들이 뛰놀던 마을을 피해 곡선을 그렸고 산 너머의 군사 목표만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한국 기술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조작된 영상이라고 단언했죠. 그러나 곧 공개된 실전 데이터에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민간인 피해 제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 세계 편견을 박살낸 사람을 구하는 한국의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산, 한국 기술을 믿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지. 잭 메이슨의 조롱이 제네바 국제분쟁 피해 조사단 분석실을 떠돌았습니다. 2025년 7월 24일 오후 5시, 저는 모니터 앞에서 SNS를 뒤덮은 영상 하나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저는 데이비드 하이트입니다. 국제분쟁 피해 조사단 군사분석가로 12년째 일하고 있죠. 미 공군 장교로 20년간 복무했던 경력이 있어서 무기 영상 분석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달랐어요. 태국 공군 F-16에서 투하된 폭탄이 일반적인 자유낙하가 아니었습니다. 투하 3초 후 날개가 펼쳐지더니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방향을 틀었어요. 103km를 활공한 뒤 캄보디아 군 진지만 정확히 파괴했죠. 옆 마을은 멀쩡했습니다. 자동 식별 시스템이 이 무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스 루터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독일 출신의 데이터 분석관인 한스는 10년간 각국 무기 체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해온 전문가였죠. 첫 번째 시도, 실패율 40%. 한스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두 번째 시도, 60% 실패. 시스템은 미국제 제이담도, 러시아제 KAB도, 중국제 LS도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기존 무기 체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화면을 확대했더니 폭탄 날개에 희미하게 로고가 보였습니다. RIGN이라는 글자였어요.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LIGNX1. 제가 중얼거리자 잭이 즉시 반응했어요. 한국 방산업체 아닌가? 60대 중반의 전직 미 국방부 고문이었던 잭이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이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을 리 없어. 영상 조작이거나 운이 좋았을 거야. 그는 의자를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데이비드, 자네도 알잖아. 한국은 모방은 잘하지만 독창적인 기술 개발은 못해. K9 자주포도 결국 독일 기술 베낀 거고 K2 전차도 마찬가지야. 저도 내심 동의했습니다. 한국 기술이라는 말에 대한 불신이 몸에 밴 사람이었으니까요. 실제로 2년 전 한국산 레이더 시스템을 평가했을 때도 기대 이하였죠. 스펙은 화려했지만 실전에선 오류투성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라크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03년 바그다드 상공이었어요. 정밀 폭격으로 군사 목표만 타격한다던 작전 브리핑이 있었죠. 제이담이 투하되고 15초 후 연기가 거쳤을 때 본 것은 무너진 민가였습니다. 8살 난 소녀가 먼지투성이로 울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자하라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정밀 타격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일수록 더욱 의심했죠. 영상을 다시 돌려봐요. 제가 한스에게 지시했습니다. 폭탄이 투하되는 순간부터 차근차근 분석했어요. F-16 파일런에서 분리되고 정확히 3초 후 접혀있던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궤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 보세요. 한스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일반적인 활공폭탄이라면 직선으로 날아가야 하는데 이건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맞았습니다. 폭탄은 산맥을 우회하듯 S자 곡선을 그렸어요. 마치 돌고래가 물속을 유영하듯 부드럽게 방향을 바꾸고 있었죠. 플랫포럼 기술인 것 같습니다. 한스가 노트북을 두드렸어요. 날개 끝부분이 독립적으로 움직여서 곡선 비행이 가능한 구조예요. 미국도 실험 중이지만 아직 실전 배치는 못했는데 저는 영상을 5번째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폭탄이 마을 근처에 도달했을 때 급격히 좌측으로 30도 정도 틀었어요. 학교 건물로 보이는 곳을 피해서요. 그리고 정확히 군사시설만 타격했죠. 여기 타임스탬프를 보세요. 한스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투하 시각 오후 2시 14분, 명중 시각 2시 27분 42초, 3분 42초간 비행했네요. 활공 각도를 계산해봤더니 한스가 말을 멈췄습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하는 듯 했어요. 107km 비행 후 3.4m 오차입니다. 잭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제이담도 28km가 한계인데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스가 차분히 말했어요. 궤적 분석, 속도 계산, 모든 게 일치해요. 이건 새로운 기술이 맞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군이 자랑하는 제이담의 사거리는 28km인데 이 무기는 거의 4배였습니다. 게다가 CEP, 그러니까 원형 공산오차가 3.4m라니요. GPS 유도 폭탄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죠. 이게 진짜라면. 한스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기 팔짱을 끼며 비웃었어요. 진짜 일이 없어. 한국은 복제에는 능하지만 이런 독창적인 기술을 만들 능력은 없다고.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제네바 호수가 얼어붙는 것보다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한국 기술이 미국을 앞선다. 천만에. 하지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폭격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들이 트위터에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파괴된 캄보디아 군벙커, 그리고 불과 500m 떨어진 곳의 온전한 마을. 아이들이 평화롭게 놀고 있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어요. 민간 피해 보고가 없습니다. 한스가 각국 언론을 모니터링하며 말했어요. 캄보디아 정부도 국제 NGO도 민간 사상자는 없다고 발표했어요. 홍보용 연출이겠지. 잭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무기 수출을 위해 만든 쇼야. 실제론 민간인이 죽었을 거야. 하지만 현장 사진은 달랐어요. 적십자 요원들이 찍은 사진에도 부상자는 군인뿐이었습니다. 심지어 폭격 지점에서 300m 떨어진 학교는 수업을 계속했다고 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간 전쟁을 지켜봤지만 민간 피해가 전혀 없는 폭격은 처음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시리아에서도, 예멘에서도 늘 민간인이 희생됐죠. 위변조 가능성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어요. 픽셀 분석, 그림자 각도, 프레임 연속성, 모든 걸 체크해보죠. 그러면서 노트북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제라면 더더욱 검증이 필요하다. 다음 2시간 동안 우리는 영상을 해부하듯 분석했어요. 인공지능 판별 프로그램도 돌렸고 역재생도 해봤습니다. 메타데이터를 추출해서 교차 검증도 했죠. 하지만 조작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실제 영상이 맞습니다. 한스가 결론을 내렸어요. 메타데이터도 일치하고 위성사진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GPS 좌표도 확인했는데 실제 캄보디아 군 기지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태국 공군이 공식 발표한 작전명은 프리시전 스트라이크입니다. KG집이라는 무기를 사용했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KG 제가 물었습니다. KON GPS 지웰의 비연배 약자인 것 같습니다. 한스가 대답했어요. 한국형 GPS 유도폭탄이라는 뜻이죠. 잭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난 믿지 않아.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만들었다고. 말도 안 돼. 그는 문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어요. 내일이면 진실이 밝혀질 거야. 값싼 복제품의 쇼였다는 게 말이지. 한국 기술을 믿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분석실에 저와 한스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제네바의 저녁 햇살이 기울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도시에서 전쟁 영상을 분석하는 게 늘 아이러니했죠. 내일 태국 공군에 직접 문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작전 참가자 명단도 확보하고 실제 조종사 인터뷰도 요청해보죠. 한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정말 한국이 이런 기술을 만들었을까?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기술을 뛰어넘었다고? 노트북을 닫으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맞췄다고? 그런 말. 전쟁에선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영상 속 폭탄의 궤적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마을을 피해 곡선을 그리던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생명을 지키려 한 것 같았거든요. 이라크에서 본 그 소녀. 자흐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만약에 그때 이런 무기가 있었다면 그 아이는 울지 않았을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한국의 기술이 진짜인지 아니면 제게 말대로 그저 값싼 쇼에 불과한지를요.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그 영상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곡선을 그리며 날아가던 폭탄의 궤적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죠. 그때 한스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벌써 오셨네요. 태국 공군에서 답변이 왔어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한스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KGGB는 실제 무기가 맞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이 2012년에 개발 완료했고 태국이 2022년에 20기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증거 자료는? 제가 물었습니다. 방위사업청 기술백서 2023년판을 보내왔어요. 서버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잭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직도 그 한국산 장난감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는 비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간 낭비야. 한국은 독창적인 기술을 만들 능력이 없어. 복잡 과장된 스펙일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서버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일었어요. 서버실의 대형 모니터에 기술백서가 떴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어요. KGB의 상세 도면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활공폭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부분을 보세요. 한스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플래퍼론이라는 독특한 날개 구조입니다. 각 날개가 독립적으로 움직여서 곡선 비행이 가능해요. 도면을 자세히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날개 끝부분이 마치 새의 깃털처럼 세밀하게 나뉘어 있었어요. 각각이 서브 모터로 제어된다고 적혀 있었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제가 말을 멈췄습니다. 실제 구현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미국도 아직 실험 단계인데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태블릿형 PDU, 즉 조종사용 입력장치 사진이었어요. 조종사가 비행 중에도 목표 좌표를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이건 정말 혁신적이네요. 한스가 감탄했습니다. 제이담은 지상에서 미리 입력한 좌표로만 날아가는데 이건 공중에서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잭이 뒤에서 코웃음 쳤어요. 서류상으로는 뭐든 가능하지.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하지만 저는 계속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어요. 사거리 103km에서 110km. 제가 읽으며 계산했습니다. 제이담의 사거리가 28km니까 거의 4배네요. 불가능해. 잭이 소리쳤습니다. 그런 게 가능했다면 미국이 먼저 만들었을 거야. 바로 그때 한스가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태국 공군이 보낸 시연 영상입니다. 2022년 계약 당시 촬영한 거예요. 영상이 재생되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태국 공군 F-16이 고도 1000m에서 KGB를 투하했어요. 폭탄은 날개를 펼치고 활공하기 시작했죠. 저 궤적 보이세요? 한스가 영상을 일시정지했습니다. 어제 SNS 영상과 똑같은 S자 곡선입니다. 제가 두 영상을 나란히 띄워 비교했어요. 플래퍼론이 움직이는 각도, 곡선의 반경, 활공 시간,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실제 작동하는 기술이 맞네요.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자료에는 실전 테스트 결과도 있었어요. CEP, 그러니까 원형 공산 오차가 3m에서 8m였습니다. 이 정도 정확도면 한스가 말을 이었어요. 건물 하나를 골라서 맞출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옆 건물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요. 잭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아. 한국이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리 없어. 그는 문으로 향하다가 멈췄습니다. 너희가 속고 있는 거야. 그들은 복제에 능하지. 발명엔 아니야. 하지만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료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도면, 시험 데이터, 영상 증거까지. 조작하기엔 너무 정교했어요. 이 부분도 보세요. 한스가 다른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열영상 추적 시스템도 있네요. GPS가 교란되어도 목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 이라크 전쟁이 떠올랐습니다. GPS 교란 때문에 제이담이 엉뚱한 곳을 폭격했던 기억이요. 민간인 50명이 죽었던 그 사건. 만약 이 기술이 진짜라면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때 그런 비극은 없었을 거예요. 한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믿으시나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만들었다는 걸?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믿기 어려웠거든요. 한국 기술에 대한 편견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순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태국 공군 작전참모부에서 온 거였어요. 어제 작전에 참가한 조종사 명단입니다. 한스가 읽었습니다. 편대장 안드레이 차우 소령. 그가 직접 KGB를 투하했다고 하네요. 첨부된 작전 보고서를 열어봤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목표 지점 500m 내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소리내어 읽었어요. 조종사가 PDU로 좌표를 30m 수정했고 학교를 완벽히 피해 군사 목표만 타격했습니다. 순간 분석실이 조용해졌어요. 심지어 잭도 돌아서서 화면을 봤습니다. 30m 수정이라. 한스가 계산했습니다.
시속 900km로 비행 중에 그런 정밀한 수정을 했다는 거네요. 저는 작전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폭격 시각, 좌표, 피해 평가, 모든 데이터가 어제 본 영상과 일치했어요. 민간 피해 제로.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교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 믿을 수 없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KGB가 실제로 민간인을 보호하며 정확한 타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한스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무기가 파괴가 아니라 보호를 위해 설계된 거잖아요. 잭이 다시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어. 한 번의 성공이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진 않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그도 데이터 앞에선 반박하기 어려웠던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이 도시에서 전쟁 무기가 생명을 구했다는 보고서를 읽는 게 아이러니했죠. 루터, 플랫포럼 궤적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해보죠. 한스가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컴퓨터가 어제 영상의 궤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중력, 공기 저항을 모두 계산해 넣었죠. 5분 후 결과가 나왔어요. 일치율 98%. 한스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도면상의 플랫포론 성능과 실제 비행 궤적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해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KGB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리고 실전에서 작동하는 무기였어요. 복제가 아니라 제가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방향이 다른 거군요. 한국은 정확성과 보호에 집중했어요.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파괴력을, 러시아는 사거리를, 중국은 생산량을 중시했죠. 하지만 한국은 정확성을 선택했네요. 제가 문장을 마무리했어요. 잭이 문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도 난 아직 의심스러워. 내일 더 자세히 조사해보자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어요. 확신에 찬 조롱이 아니라 흔들리는 의심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편견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어요. 어쩌면 우리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일 조종사 인터뷰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안드레이 차오 소령과 직접 이야기해봐야겠어요. 한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인정하시는군요. 한국 기술이 뭔가 다르다는 걸.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말을 멈추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학교를 피해 곡선을 그린 폭탄의 궤적이 선명했어요. 복제가 아니라 방향이 다르다. 제가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어요. 이라크의 악몽 대신 아이들이 무사히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꿈에 나타났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방콕에서 걸려온 국제전화였어요. 안드레이 차오 소령입니다. 영어로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받았는데 직접 전화드리고 싶었어요. 바로 그 KGB를 투하한 태국 공군 조종사였죠. 저는 급히 녹음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작전에 대해 들려주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7월 24일 우리는 국경 지역 캄보디아 군기지를 타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다음 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목표 지점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라크에서 본 그 학교가 떠올랐거든요. 폭격 후 무너진 건물, 울부짖는 아이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PDU를 꺼냈습니다. 안드레이가 대답했어요. KGB는 비행 중에도 목표 좌표를 수정할 수 있거든요. 태블릿에서 30m를 옮겼어요. 30m. 그 짧은 거리가 생과 사의 차이였던 거죠. 정확히 어떤 과정이었나요? 한스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제가 질문을 전달하자 안드레이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고도 9,000m에서 KGB를 투하했어요. 그리고 PDU 화면을 보면서 궤적을 확인했죠.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폭탄이 활공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경로가 표시됩니다. 학교 쪽으로 너무 가까이 가는 것 같아서 좌표를 서쪽으로 30m 이동시켰어요. 그게 가능했나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터치 한 번으로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지도를 조작하는 것처럼 간단했어요. 바로 그때 한스가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작전 당시 위성사진이었어요. 폭격 전후 사진을 비교해보니 정말로 학교는 멀쩡했습니다. 이 부분 보세요. 한스가 확대했어요. 폭격 지점과 학교 사이 거리가 정확히 530m예요. 원래 목표에서 30m 옮긴 게 맞네요. 전화기 너머로 안드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30m 옮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무너졌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전쟁 무기 자체에 대한 인식이었죠.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이었군요.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안드레이가 반박했습니다. KGB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다른 폭탄은 투하하면 끝이거든요. 수정할 수 없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기술과 인간의 선택이 만나 생명을 구한 거였죠. 작전 후 현장은 어땠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군사 목표는 완전히 파괴됐지만 민간 건물은 창문 하나 깨지지 않았어요. 그는 감정이 복받친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아이들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순간 분석실이 조용해졌어요. 심지어 늘 냉소적이던 잭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녹음기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활공거리 107km였습니다. 안드레이가 대답했어요. 최종 CEP는 3.4m로 측정됐고요. 민간 피해는 제로였습니다. 한스가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07km면 제2담의 거의 4배네요. 바로 그때 제 노트북에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SNS 트렌드였어요. 한국기술생명기술이라는 해시태그가 급상승하고 있었죠. 화면을 스크롤하니 각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일본 네티즌의 댓글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이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만들었다. 부럽다. 믿기 어려운 반응이었습니다. 늘 한국 기술을 폄하하던 그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박도현 박사를 아시나요? 안드레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KGB 개발자인가요? 제가 되물었어요. 네, 작년에 태국에서 만났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박 박사가 그러더군요. 우리는 적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고한 사람이 다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생명을 먼저 생각한다니. 박 박사가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안드레이가 계속했어요. 정확함은 힘이 아니라 책임이라고요. 우리가 만든 기술로 인해 아이가 울지 않기를 바란다고. 저는 그 순간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USB를 꺼냈어요. 이라크 전쟁 당시 제가 직접 찍은 영상들이 들어있었죠. 민간인 피해 현장, 울부짖는 가족들, 무너진 학교. 이제 지울 때가 됐네요. 제가 혼잣말했습니다. 그리고 USB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과거의 트라우마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었죠. 이제는 다른 가능성을 봤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안드레이에게 말했어요. KGB를 사용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긴 침묵 후에 그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전투기 조종사가 된 걸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분석실 창밖으로 제네바의 평화로운 거리가 보였습니다. 이제 믿으시나요? 한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노트북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정확함은 정이다. 잭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했어. 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데이터가, 증언이, 그리고 결과가 모든 걸 증명했으니까요. 내일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KGB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이라고요. 한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정의의 기술이라고 쓰실 건가요? 아니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인간이 선택한 정의의 길이라고 쓸 겁니다. 기술은 그 도구였을 뿐이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그 도구가 없었다면 정의는 불가능했을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안드레이의 말을 계속 떠올렸어요. 아이들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30m 옮겼죠.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간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한 기술의 이야기였죠. 울지 않는 아이들의 이름이 그 궤적 위에 있었습니다. 107km를 날아간 폭탄이 그린 곡선 위에요.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런던, 도쿄, 서울. 세계 각지의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두가 KGB와 안드레이 소령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데이비드, 당장 워싱턴 언론 포털룸에 접속해. 상사인 마크 윌리엄스 단장이 전화로 지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난리야. 내가 직접 브리핑해야겠어. 저는 급히 온라인 브리핑룸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는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좌측 상단의 참가자 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300명, 400명, 500명. 바로 그때 한스가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지금 실시간 검색 트렌드 보세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숫자가 떠 있었어요. KGB 검색량이 2400% 증가했습니다. 한국 정밀폭탄, 생명을 지키는 무기, 정의의 기술 같은 키워드가 전 세계 트렌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무기 뉴스가 아니에요. 한스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전쟁과 기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레딧, 트위터, 웨이보, 라인. 각국 SNS가 KGB 이야기로 뜨거웠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자 첫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CNN의 마리 루앙 기자였어요. 베트남계 미국인으로 전쟁 보도 전문가였죠. 하이트 분석관님, 한국이 만든 KGB가 정말로 민간인 피해를 제로로 만들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데이터와 현장 증언 모두 일치합니다. 채팅창이 폭발했어요. 각국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미국 기술보다 우수한 건가요?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개발했나요? 저는 차분히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한 댓글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한국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만든다.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가 쓴 댓글이었습니다. 평소 한국 기술을 폄하하던 그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저도 그 댓글을 봤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동의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순간 채팅창에 일본어 댓글이 더 올라왔어요. 한스가 번역해줬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한국은 복제가 아니라 혁신을 했다. 부끄럽다. 우리는 아직도 파괴력만 추구하는데. 믿기 어려운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방위성 관계자로 보이는 계정이 쓴 댓글은 충격적이었어요. 일본도 KGB 같은 기술이 필요하다. 평화헌법에 부합하는 방어적 무기다. 바로 그때 잭이 브리핑룸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했어요. 정의의 폭탄이라니. 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폭탄은 결국 살상무기야. 포장을 바꾼다고 본질이 변하진 않아. 하지만 그의 말은 곧바로 반박당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의 기자가 채팅에 썼어요. 캄보디아 현지 NGO 보고서를 봤습니다. 학교 아이들이 폭격 소리를 듣고도 대피하지 않았대요.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걸 알았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폭격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니. 그게 바로 정밀 타격의 의미입니다. 제가 말을 이었어요. 두려움을 주지 않는 것. 무고한 사람들이 공포에 떨지 않게 하는 것이죠. 채팅창에 또 다른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유럽 여러 커뮤니티에서 KGB를 돌고래형 무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돌고래인가요? 독일 슈피겔의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스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궤적이 돌고래가 헤엄치는 것처럼 유연하고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거든요.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돌고래는 인간을 해치지 않잖아요. 브리핑룸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 같았어요. 그때 러시아 타스 통신 기자가 예상 못한 질문을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KGB 기술 이전을 요청한다면 한국이 응할까요? 순간 채팅창이 멈췄습니다. 러시아가 한국 기술을 원한다는 건 엄청난 뉴스였거든요. 그건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제 세계가 한국 기술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 신화통신 기자도 질문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KGB를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동의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적인 게임 체인저가 아니에요. 제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건 윤리적 게임 체인저입니다. 전쟁에서도 생명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바로 그때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가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기술이 전쟁의 미래를 바꿀까요? 저는 이라크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가 잠시 멈췄습니다. 기술이 감정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파괴의 도구가 보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요. 마리 루앙이 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온라인이었지만 화면에서 손을 드는 제스처를 했어요. 제가 어제 캄보디아 현지 주민과 통화했습니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말했어요. 한 어머니가 울면서 말하더군요. 폭탄이 떨어졌는데 우리 아이가 안 다쳤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라고.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라크에서 들었던 정반대의 울부짖음이 떠올랐거든요. 한스가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SNS에서 샵돌고래 형무기 해시태그가 시간당 100만 건씩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면 오늘 중으로 1000만 건을 넘을 거예요. 한스가 계산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반응이 뜨거워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부정확한 폭격의 피해자였으니까요. 잭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폭탄은 폭탄이야. 사람을 죽이는 도구라고. 하지만 마리 루앙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폭탄은 아이들을 살렸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녀는 화면을 보며 계속했어요. 제 할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에서 네이팜탄에 돌아가셨어요. 만약 그때 이런 정밀한 무기가 있었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한스도, 심지어 잭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기술은 중립적입니다. 제가 브리핑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죠. 한국은 정확성을 통해 생명을 지키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접속을 종료하려는데 마지막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접속한 누군가가 쓴 댓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기술을 공정하게 평가해 주셔서.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답글을 썼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편견을 깨도록 도와주셔서. 모니터를 끄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오후 햇살이 따뜻했어요. 세계가 변하고 있어요. 한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다고요. 잭도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정하긴 싫지만 한국이 뭔가 다른 걸 보여준 건 맞아.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어요. 내일 박도연 박사의 기자회견을 꼭 봐야겠어.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만들었는지 궁금하니까. 저는 노트북에 오늘의 메모를 적었습니다. 기술이 감정을 움직인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그 감정이 세계를 바꾼다. 그날 저녁,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은 KGB로 도배됐습니다. 한국의 정의로운 기술, 생명을 지키는 폭탄, 돌고래가 그린 평화의 궤적.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캄보디아 현지 신문의 제목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울지 않았다. 저는 그 제목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기술의 의미가, 전쟁의 의미가 정말로 바뀌기 시작했다고요. 내일이면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박도연 박사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서울과 방콕을 연결하는 화상회견이었죠. 과연 그는 무슨 말을 할까요? 기술 개발자의 입에서 정의라는 말이 나올까요? 저는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세계가 듣고 싶어 했죠. 그 댓글 하나가 나를 바꿨습니다. 한국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만든다. 편견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2025년 7월 30일 오전 10시. 저는 제네바 분석실에서 서울과 방콕을 연결하는 화상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기자회견이었죠. KGB 개발자 박도연 박사가 직접 나선다고 했거든요. 연결됐습니다. 한스가 대형 스크린을 켰어요. 화면이 두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왼쪽엔 서울 LIG 넥스원 본사 회의실, 오른쪽엔 방콕 태국 공군본부가 보였어요. 접속자 수가 1,500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사는 물론 각국 국방부 관계자들도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한 남자가 서울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흰 셔츠에 검은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화려한 정장이 아닌 평범한 차림이었죠. 안녕하세요. 박도연입니다. 그가 카메라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KGB 개발 총괄 책임자로 1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긴장한 게 분명했습니다. 세계적인 무기 개발자라기보다는 수줍은 과학자 같았죠. 첫 질문은 BBC 기자가 했습니다. 박사님, KGB를 왜 만드셨습니까? 박도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2003년 이라크 전쟁 뉴스를 봤습니다. 그가 시선을 내렸어요. 오폭으로 죽은 아이들 사진을 봤어요. 바그다드 시장에서 찍힌 사진이었죠. 8살 난 소녀가 피투성이가 된 인형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소녀, 자흐라였어요. 제가 현장에서 본 바로 그 아이였죠. 그때 생각했습니다. 박도연이 계속했어요. 기술이 이렇게 불완전해도 되는가? 최첨단이라는 무기가 왜 아이들을 울리는가?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성에 집착했습니다. 박도연이 이어 말했어요. 파괴력보다, 사거리보다 정확성이 먼저라고 믿었죠. 13년간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CNN의 마리 루앙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기 아닌가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를 만드신 거잖아요. 박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네, 맞습니다. KGB도 무기예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적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감정을 추스르는 것 같았죠. 아이가 울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제네바 분석실도, 서울도, 방콕도 모두 침묵했죠. 바로 그때 박도연 옆에 있던 여성이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김양자입니다. QA 팀장으로 8년째 일하고 있죠. 그녀가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KGB 실전 데이터입니다. 김양자가 설명했어요. 명중률 98%, 민간 피해 제로, 그리고 그녀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제작 비용은 제이담의 60%입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더 정확하면서도 더 저렴하다니. 어떻게 가능한가요? 일본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도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보는 미소였죠. 한국은 반도체 강국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정밀 제어 칩을 자체 생산하니까 비용을 줄일 수 있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최신 칩을 사용했죠. 그리고 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플랫포럼 기술은 우리가 15년간 연구한 독자 기술입니다. 특허료를 낼 필요가 없죠. 프랑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가 따라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김양자가 대답했어요. 플랫포론 제어 알고리즘은 1000만 줄이 넘는 코드입니다. 역설계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QA 과정에서 단 한 건의 결함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3년간 테스트만 했습니다. 사막에서, 극지방에서, 열대우림에서, 모든 환경에서 테스트했죠. 그녀가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줬습니다. 영하 50도 시베리아에서 테스트할 때였어요. 플랫포론 하나가 0.1초 늦게 반응했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다시 만들었어요. 완벽하지 않으면 출시하지 않는다는 게 제 원칙이거든요. 바로 그때 방콕에서 태국 공군 장교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KGB에 매우 만족합니다. 정확성도 놀랍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 조종사들이 자부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민간인을 해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지난주 작전에서 한 조종사가 말했어요. 처음으로 아내와 아이에게 자랑스럽게 임무를 설명할 수 있었다고요. 독일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전쟁은 전쟁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정확해도 사람은 죽어요.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민합니다.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최소한 무고한 사람은 다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무기 개발자가 이런 말을 하다니.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라고들 합니다. 박도연이 계속했어요. 하지만 전 믿지 않아요. 기술엔 만든 사람의 철학이 담깁니다. 그가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KGB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생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요. 순간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각국 언어로 감동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특히 아랍어 댓글이 많았습니다. 한스가 번역해줬어요. 드디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무기가 나왔다. 알라의 축복이 한국에 있기를.
순간 잭이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감상적인 소리.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그도 뭔가 느끼고 있었던 거죠.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더 정확하게 만들 겁니다. 박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CEP를 1m 이하로 줄이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창문 하나도 깨지 않고 목표만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기술 이전을 할 계획이 있나요? 박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기술 이전은 신중해야 합니다. KGB가 잘못 사용되어 민간인이 다친다면 그건 우리의 철학을 배반하는 거니까요.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SNS는 폭발했습니다. 샵 Just Zero Precision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어요. 특히 한 트윗이 화제가 됐죠. 한국이 증명했다. 기술은 양심을 담을 수 있다는 걸. 박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사회자가 마무리를 요청했습니다. 박도연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보호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딸이 8살입니다. 이라크 전쟁 때 울던 그 소녀와 같은 나이죠.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KGB로 인해 울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분석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도, 한스도, 심지어 잭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죠. 저 사람. 한스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진짜네요. 정말로 생명을 생각하며 무기를 만든 거예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자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하듯이요. 이라크에서 본 그 아이, 자흐라가 떠올랐어요. 만약 그때 KGB가 있었다면 그 아이는 울지 않았을 거예요. 기술이 정의를 품었다. 제가 혼잣말했습니다. 잭이 처음으로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이 해냈군. 무기에 양심을 담았어. 그날 오후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은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정의의 기술, KGB. 하지만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박도연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아이가 울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죠. 기술이 인간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적었어요. 오늘 나는 무기가 아닌 희망을 봤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기술이 정의를 품었다. 기자회견 이틀 후인 8월 2일, 저는 뉴욕으로 긴급 소환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군축회의가 열렸거든요. KGB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회의장으로 와 마크 단장의 지시는 단호했습니다. 서방 언론이 KGB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내가 균형을 잡아줘야 해. 택시 안에서 저는 급하게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르피가로, 주요 언론들이 KGB를 비판하기 시작했더군요. 통제되지 않는 무기 확산, 제3세계 무기 경쟁 촉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위험. 뉴욕 유엔 본부 회의장에 들어서자 이미 열띤 토론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200여 명의 각국 대표와 언론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발언자는 영국 군축협회의 제임스 로버츠였어요. 한국의 KGB는 위험한 선례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누구나 쉽게 정밀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줄 거예요. 이는 비규제 무기 확산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띄웠습니다. 이미 파키스탄, 이란, 북한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KGB 같은 기술을 갖게 된다면?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서방 언론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생명의 손길 대표 루크 에반스였어요. 60대의 백발 신사였죠. 30년간 전쟁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해온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반대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가 일어섰어요. 저는 지난주 캄보디아 현장에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집중했어요. KGB 폭격 지점에서 300m 떨어진 마을이 있었습니다. 루크가 차분히 말했어요. 그곳엔 우리 구호단체가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죠. 아이들 50명이 생활합니다. 그가 태블릿을 들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폭격 직전과 직후를 비교한 사진이었어요. 보십시오. 고아원은 멀쩡합니다. 그가 감정적으로 말했어요. 창문 하나 깨지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폭격 소리를 듣고도 계속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가 다음 사진을 보여줬어요.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죠. 그 폭탄 덕에 마을이 살아남았어요. 아이들이 살았다고요. 제임스 로버츠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운이 아닙니다. 루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태국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좌표를 수정했어요. KGB가 그걸 가능하게 한 거죠. 그는 현장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고아원 원장이 제게 말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폭격이 무섭지 않았다고요. 독일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통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루크가 대답했어요. 통제해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부정확한 무기야말로 통제되어야 해요. 논쟁이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선 폭풍이 일고 있었죠. 그때 제기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기술 확산은 위험합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국가의 기술은 더욱 그렇죠. 그가 저를 쳐다봤어요. 하이트 분석관도 동의하시겠죠. 한국 기술의 위험성을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이백상의 눈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제가 한국 기술을 옹호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던 거죠. KGB는 무기가 아닙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처음으로 공개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인 거였죠. 이건 책임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20년간 전쟁을 봐왔습니다. 제가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리비아. 늘 민간인이 죽었죠. 우리는 그걸 부수적 피해라고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부수적이라고요? 죽은 아이들이 부수적이었나요? 제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2003년 바그다드에서 본 8살 자흐라가 부수적 피해였습니까? 회의장이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루크를 가리켰어요. 저 고아원 아이들이 살아있는 게 그 증거예요. 제임스가 반박하려 했지만 제가 막았습니다. 기술 확산을 두려워하시는군요. 제가 그를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할 건 부정확한 무기의 확산입니다. 민간인을 죽이는 무기 말이죠.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KGB도 결국 폭탄입니다. 살상무기예요. 맞습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선택적 살상무기죠. 무고한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스가 준비해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지난 일주일간 국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KGB에 대한 긍정 평가가 72%입니다. 특히 분쟁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90%가 넘어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시리아 93%, 예멘 91%, 소말리아 89%. 한스가 제 옆에 서서 덧붙였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오랫동안 부정확한 폭격에 시달린 지역일수록 KGB를 환영합니다. 일본 대표가 뜻밖의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도 KGB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평화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방어적 무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폭탄 선언이었어요. 미국의 최대 동맹국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다는 거였으니까요. 제기 비웃었어요. 감정에 호소하는 건 의미 없어. 기술은 기술일 뿐이야. 그 순간 저는 폭발했습니다.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제가 소리쳤어요. 그럼 자흐라의 눈물은 뭡니까? 이라크에서 죽은 그 아이들은요?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이라크에 있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이담이 학교를 폭격하는 걸 봤어요. 기술의 실패로 아이들이 죽는 걸 봤다고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자흐라였습니다. 8살이었어요. 제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인형을 안고 울던 그 아이가 아직도 제 꿈에 나타납니다. KGB는 다릅니다. 제가 진정하며 말했어요. 이건 기술의 양심을 담은 거예요. 책임을 담은 거죠. 루크 에반스가 일어났습니다. 하이트 분석관 말이 맞습니다. 그가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우리는 50년간 구호 활동을 했습니다.
전쟁 지역에서 가장 두려운 건 부정확한 폭격이었어요.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GB는 희망입니다. 전쟁 중에도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희망이요. 그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작년 한 해 부정확한 폭격으로 죽은 민간인이 12,000명입니다. 그중 3,000명이 어린이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정밀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아직도 민간인이 죽습니까? 루크가 반문했어요. 작년 예멘에서 미군 폭격으로 결혼식장이 파괴됐잖아요. 신부 포함 40명이 죽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기술의 목적이 파괴가 아니라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거요. 저는 잭을 봤어요. 이건 위험한 확산이 아닙니다. 책임의 확산입니다. 잭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회의장을 나갔어요. 하지만 문을 나서기 전에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가 논쟁에서 물러난 거였죠. 회의가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이라크 대표, 시리아 대표, 예멘 대표. 감사합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셔서요. 루크가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트 씨,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당신이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셔서요. 그날 저녁, 뉴욕타임스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책임의 기술, KGB가 던진 화두.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작은 지방신문의 기사였어요. 캄보디아 고아원, KGB 덕분에 무사. 저는 호텔방에서 그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정확함이 정말로 책임이 될 수 있구나.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도시였죠. 하지만 세계 어딘가에선 지금도 폭격이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적어도 이제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울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이 늘어날 거라는 희망이요. 정확함은 인간의 책임이었다. 제가 일기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오늘 나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다. 기술이 양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2025년 10월 10일 제네바 국제안보평의회 대회의장. 저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국제방산평가위원회가 KGB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발표하는 날이었거든요. 이제 시작합니다. 의장인 스위스의 한스 밀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2달간의 조사와 분석을 거친 공식 보고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대회의장엔 50개국 대표단과 200여 명의 언론인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KGB가 국제사회의 공식 인증을 받을지 아니면 기각될지. 보고서 낭독은 위원회 수석분석관 마르코 페레이아가 맡았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그는 30년간 무기 평가를 해온 최고 권위자였어요. 국제방산평가위원회 보고서 2025-10호. 그가 안경을 고쳐 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B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첫 페이지가 스크린에 떴어요. 제목 아래 한 줄이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혁신적 정밀타격 기술의 새로운 기준. 한스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좋은 신호예요. 제목부터 긍정적이네요. 마르코가 계속 읽었습니다. 태국군 실전 운용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총투하 횟수 43회, 명중률 99.2%.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99.2%라니. GEP, 즉 원형 공산 오차는 평균 3.8m였습니다. 마르코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는 현존하는 어떤 GPS 유도무기보다 정확한 수치입니다. 미국 대표단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존심이 상한 게 분명했죠. 가장 주목할 점은 마르코가 잠시 멈췄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완벽한 제로라는 겁니다. 그는 현장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폭격 지점과 인근 민간 시설의 대조가 극명했습니다. 43회 작전 중 민간 시설 피해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가 강조했어요. 창문 파손조차 없었다는 게 현지 조사팀의 보고입니다. 러시아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조작된 데이터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마르코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5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조사팀을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전문가들이었죠. 그가 조사팀 보고서를 띄웠습니다. 모든 조사팀이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데이터는 정확하고
조작의 흔적은 전무합니다. 중국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기술적 우위는 무엇입니까? 플랫포론 시스템입니다. 마르코가 기술 도면을 보여줬어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6개의 날개 조각이 실시간으로 궤적을 수정합니다. 이는 한국의 독자 기술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비교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미국 제이담의 사거리가 28km인 반면 KGGB는 110km입니다. 거의 4배죠.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단가는 제이담의 60%입니다. 마르코가 대답했어요. 더 정확하고 더 멀리 날아가면서도 더 저렴합니다. 잭이 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더 이상 확신이 없었어요. 데이터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마르코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PDU 시스템도 혁신적입니다. 태블릿형 조종 장치가 화면에 떴어요. 조종사가 비행 중에도 실시간으로 목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 발견 시 즉각 회피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인도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인도의 관심 표명은 큰 의미가 있었거든요. 마르코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한국 정부와 협의하실 문제입니다. 그가 보고서를 들어보였어요. 위원회는 KGGB를 민간 보호형 정밀타격 무기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폭탄 선언이었어요.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KGGB를 인정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추가 보고가 있습니다. 마르코가 새로운 문서를 꺼냈어요. 어제 태국 정부가 KGGB 100기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폴란드와 인도네시아도 구매 검토에 들어갔고요.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기술 협력을 타진 중입니다. 미국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우려를 표합니다. 기술 확산의 위험성이.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데이터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제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아니면 미국 기술이 추월당한 걸 인정하기 싫으신 겁니까? 미국 대표가 당황했어요. 그게 아니라 국제방산평가위원회는 30년 역사상 가장 공정한 기관입니다. 제가 의장단을 가리켰어요. 그들이 2달간 조사한 결과를 무시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99.2% 명중률, 제로 민간 피해.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전쟁에서도 무고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루크 에반스가 일어났습니다. 하이트 분석관 말이 맞습니다. 그가 감정적으로 말했어요.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KGGB 덕분에 살아남은 아이들을요. 마리 루앙도 손을 들었습니다. CNN은 이미 KGGB를 올해의 기술로 선정했습니다. 그녀가 덧붙였어요. 시청자 투표에서 87%가 지지했어요.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KGGB를 공식 인증할 것인가? 투표가 시작됐어요. 전자투표 시스템에 각국 대표들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찬성 42, 반대 3, 기권 5. 압도적인 찬성이었어요. 국제방산평가위원회는 의장이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KGGB를 2025년 최우수 방산기술로 인증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심지어 일부 미국 대표단도 박수를 쳤습니다. 잭이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나가기 전에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옳았어. 데이비드.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술에 양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 믿어. 그의 고백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토록 완고했던 사람이 인정하다니. 회의가 끝난 후 마르코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초기 분석이 정확했어요.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편견 없이 기술을 평가한 덕분에 우리도 공정한 보고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숫자가 증명한 겁니다. 저는 그저 봤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세계 언론은 KGGB 인증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한국, 방산기술의 새 기준 제시, 정의를 담은 무기, 국제 인증, 엠메일인 KOL에, 이제는 신뢰의 상징. 하지만 제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작은 이메일 하나였어요. 박도연 박사가 보낸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하게 평가해 주셔서. 우리의 진심이 전달된 것 같아 기쁩니다. 저는 답장을 썼어요.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기술이 인간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요.
창밖을 보니 제네바에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 증명했다. 제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했어요. 오늘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정의의 기술국이 되었다. 2025년 10월 14일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AD의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초청받았거든요. 국제분쟁 피해조사단 대표 자격으로요. 드디어 한국에 가는군요. 한스가 옆자리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KGB의 고향을 직접 보게 되다니.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을 나서자 LIG넥스원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이트 분석관님. 젊은 여직원이 인사했어요. 박도연 박사님이 직접 맞이하고 싶어 하셨는데 전시 준비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성남 서울공항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고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라고는 믿기 어려운 풍경이었죠. AD의 전시장에 도착하자 엄청난 인파가 보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방문객들로 가득했어요. 올해 방문객이 30만 명을 넘을 예정입니다. 안내 직원이 설명했어요. KGB 때문에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LIG넥스원 부스로 들어서자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은빛 폭탄이었습니다. KGB 실물이었어요. 조명 아래서 날개 부분이 반짝였죠. 정말 돌고래 같네요. 한스가 감탄했습니다. 맞았어요. 유선형 몸체에 펼쳐진 플랫퍼론이 마치 돌고래 지느러미 같았죠. 하이트 분석관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박도연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화상으로만 봤던 그를 직접 만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드디어 직접 뵙네요. 박도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하게 평가해 주셔서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편견을 깨게 해주셔서요. 바로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태국 공군 제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이 차오 소령입니다. 그가 경례를 했어요. 바로 그 KGB를 투하했던 조종사였죠. 전화로만 대화했던 그를 실제로 만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안드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KGB 덕분이죠. 그리고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편지 봉투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학교의 아이들이 보낸 편지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도 매달 편지를 보냅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우리를 지켜줘서라고.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한스도, 박도연도 말을 잇지 못했죠. 이 편지 하나 읽어보시겠어요? 안드레이가 하나를 건넸습니다. 캄보디아어로 쓰여 있었지만 영어 번역이 함께 있었어요. 친애하는 조종사 아저씨께. 저는 10살 소피아예요. 그날 폭탄 소리를 들었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를 피해서 날아간다고요. 감사해요. 덕분에 저는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읽는 동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라크의 자흐라가 떠올랐어요. 그 아이는 이런 편지를 쓸 기회조차 없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겁니다. 박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이들이 전쟁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 전시장을 둘러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KGB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온 방문객들이 많았습니다. 저기 보세요. 한스가 가리켰어요. 한 노인이 KGB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리아에서 온 참전 용사라고 했어요. 50년간 전쟁을 봤지만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을 봅니다. 기술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을요. 마리 루앙도 와 있었어요. CNN 생방송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이트 분석관님, 인터뷰 좀 하시죠. 그녀가 카메라 앞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3달 전만 해도 한국 기술을 의심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저는 카메라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그리고 KGB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담은 기술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함, 책임감, 그리고 생명 존중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엠메일인 KOL는 이제 그런 가치를 상징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전시장 한쪽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어요.
한국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 전시회였습니다. 주제는 평화를 지키는 기술이었죠. 한 아이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돌고래 모양의 폭탄이 무지개를 그리며 날아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아래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쁜 사람만 혼내고 착한 사람은 지켜주는 돌고래. 박도연이 그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딸이 그린 거예요. 8살이죠. 8살. 자으라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딸에게 뭐라고 설명하셨나요? 아빠가 무기를 만든다고? 제가 물었어요. 사람을 지키는 방패를 만든다고 했어요. 박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KGB는 무고한 사람들에겐 방패니까요. 오후에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LIG 넥스원의 공동 발표였어요. KGB 수출 현황을 발표합니다. 대변인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현재까지 12개국에서 총 500기를 주문했습니다. 숫자에 모두가 놀랐어요. 불과 석 달 만에 이런 성과라니. 특히 일본이 200기를 주문했고, 대변인이 계속했습니다. UN 평화유지군도 100기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UN이 한국 무기를 공식 채택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글로벌 관심도는 310% 상승했고,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향후 5년간 3,000기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 귀 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도 와 있었군요. 한국이 해냈어. 정말로 해냈어. 그의 목소리엔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전시회가 끝날 무렵 우리는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박도연, 김양자, 안드레이, 마리, 한스, 그리고 저. 심지어 잭도 합류했어요. 건배합시다. 박도연이 잔을 들었어요. 울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울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식사를 하며 안드레이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캄보디아 그 학교를 방문할 거예요. 아이들을 직접 만나려고요. 저도 가고 싶네요. 박도연이 말했어요. 내가 만든 기술이 지킨 아이들을 보고 싶어요. 다 같이 가시죠. 마리가 제안했습니다. CNN이 동행 취재하겠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으라는 만날 수 없지만 살아남은 아이들은 만날 수 있으니까요. 레스토랑을 나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이 도시도 전쟁의 폐허였다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70년 전엔 모든 게 파괴됐었어요. 박도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섰죠. 그리고 이제는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괴가 아닌 보호의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공항 라운지에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KGB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국이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였다. 기술은 파괴가 아닌 보호를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정확히 맞췄다. 그래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엔 뭔가가 남았어요. 희망이라는 이름의 무언가가요. 이제 저는 압니다. 기술이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한국이 그 길을 보여줬다는 거요. 돌고래가 그린 궤적은 단순한 비행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향한 길이었고 정의를 향한 길이었어요.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